오늘은 80년대 보도 지침 사건의 주역 김주원 기자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보도 지침, 전두환 신군부의 오공정권이 당시 문체부의 전신이었던 문화공보부와 안기부를 통해서 신문사 방송국에 은밀히 내려보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지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 시절에 이제 그 80년 한국일보에 입사를 하셨고 그때 보도 지침을 접하셨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도 지침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시끌거하게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내용의 지침,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보도 지침은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입사할 때가 80년 4월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가지고 모든 언론이 사전에 통계를 받는 검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사전 검열을 받으려고 당시에 검열단이 있었던 서울시청에 소위 말해서 신문 나오기 전에 시세라고 하죠. 대작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고 보도 검열단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한 거죠. 사전 검열이죠. 말하자면 이제 보도 지침은 그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개엄하에서 보도 지침을 보면은 예를 들면 5.18 광장회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유효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 3, 4일 뒤인가 폭도의 난동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연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80년 개엄할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박정 정권 하에 유신치하에서부터 보도지침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보도지침은 중앙일보 뒤에 안기부로 바뀌고 또가 바뀐 거지만 중앙일보를 해서 보도지침을 다 내렸고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는 그것이 중앙일보로 해서 어디로 바뀌냐면은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홍보조정실에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조정실은 보안을 하고 치안본부, 경찰, 또는 청와대, 정무수실 긴밀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보도 감지사항을 통합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도지침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요. 보도지침을 보면은 좀 정권에 불리하거나 아니면 제야나 당시 학생운동 세력들이 좀 미화하거나 그 사람들의 상당한 민주화 요구사항들을 절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제야 민주화운동의 주장 직선제나 신문고 물러나라니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보도를 못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대통령한테 전두환을 무상화시켰냐고 이 아주 끈질기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전두환이 해외에 순방청에서 가는데 순방된 비행기 안에 목민심서가 꽂혀 있어가지고 목민심서가 꽂혀 있다는 이야기를 물에 띄게 보도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이미지 조작을 한 거죠? 이미지 조작 그런 식으로 무상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아예 불리한 내용 절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87년 6월 학년 바로 직접 거론하더라도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예. 87년 6월 학년 이후에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 그런 결과를 저는 그때 전두환 정권은 아예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을 신문이 물론 방송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외교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현안이라고. 네. 그래서 직선제 개헌 이야기를 못 쓰게 하니까 제목에다가 현안이라고 썼는데 그 행간이 그렇게 직선제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현안이라고 썼고 또 하나 그 얘기를 하면 민생과 관련돼서는 절대로 나쁜 이야기를 못 쓰겠어요. 예를 들면 물가 인상하면 무슨 전기요금이 몇 프로가 인상되기도 싶고 연탄 상행 연탄이 주요 연료였으니까 연탄 가격 인상만 하더라도 몇 프로 이상 나옵니다. 그걸 못 쓰게 하고 대신에 뭐라서 물가 현실화.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걸 물가를 정상적으로 올려놓기 물가 현실화 시켰다 뿐이지 물가 인상했다는 얘기를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이나 방송 내용을 보면 물가 인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용어도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의 사이즈도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사 크기는 아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서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그 당시에 주요 민주운동 세력은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학생 시위에 관해서는 아예 보도를 못하게 했어요. 네. 유신 이후 지속해서 학생 시위의 과정에서는 교문 밖으로 나올 때 그때는 크기를 1단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1단이라는 얘기를 안 쓰지만 그렇죠. 새로 쓰기를 하면서 단위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거의 크기를 제목 크기를 일단은 이해를 쓰지를 못하게 돼. 그런 식으로. 네. 제목의 사이즈도 뭐 이건 일단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통제했던 거죠. 일단 제목으로 통제를 하고 아니면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어는 보도 지침이었지만 사실상 언론 통제 지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이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를 홍보하는 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밖에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에는 이제 방송보다는 신문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신문도 물론 그렇고 방송의 경우에도 아예 그렇게 보도를 못하게 하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얘기처럼 전두환 시절에 방송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땡전 뉴스가 있어요. 그렇죠. 9시 뉴스 15가 울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네. 그 다음에는 이순재였어요. 또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15분 뒤에 바로 연중이가 땡 끝나고 나는데 땡전 뉴스가 돼요. 예. 그리고 또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일면에 로열 박스라는 게 있어요. 신문에 제호가 있고 그 당시에 새로 쓴 신문이었는데 새로 쓰고 좌측에 항상 대통령 통명을 시켜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전두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을 그쪽에 청와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청소에 나왔다. 그것도 일면에 로열 박스에다가 하나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그런 식의 통제하기 극심하다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을 일컬어서 많은 국민들이 모든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이 똑같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이 똑같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의 그 제도권을 홍보해주는 제도 언론이라는 별칭으로 그 당시에 언론을 지칭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북한의 언론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글쎄 북한에 오는 건 그래도 무슨 뭐 거기에다 자기 나름대로 그 무슨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들 당 강령이라는 그런 식으로 그것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권 홍보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안 사실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도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절에도 똑같은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도 지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10월 유신, 유신 이후에는 보도 지침이 있었죠. 그 당시에 보도 지침은 중앙정보부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남산이라고 하는데 남산에서 보도 지침을 총괄했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보니까 그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 이행률이 중앙지는 평균 78%. 사실상 그 정부 기관지였던 서울신문은 93%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뭐 정부를 감시할 언론의 그 고유 권한, 편집권을 사실상 그 정권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 언론이 그 당시엔 정부의 기관지 무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언론에서 모든 언론은 정권의 홍보 도구나 나팔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 신문마다 보도 이행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석간신문하고 조간신문이 별도가 됐어요. 그렇죠. 석간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조간신문에 시집문학해라든지 아니면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석간에 시집문학해라든지 해서 각 신문이나 방송마다 이행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야당 성격이 강한 신문이 아니면 정부의 친정적인 신문으로 조금 나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었을 때의 중요한 내용이 신문에서는 그래도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면 야당 성격이 강한 신문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보도가 그런 거 보도가 된다. 그리고 다른 신문에 보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을 또는 언론을 그렇게 통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금만 수책했던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짜고 쳤던 거군요.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김 이사장 이렇게 부청하겠습니다만 뉴스통신진흥위 이사장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김 이사장이 이제 10개월치 보도지 복사본을 갖다가 월간 말지에 넘겼고 말지의 보도로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 세상에 알려졌죠. 그 당시에 그 보도지 폭로의 파장 어땠습니까? 오직 폭로의 파장을 얘기하기가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권인승령 성범이라고 했죠. 그것이 유월한 예에 미친 영향은 무지하게 컸죠. 그런데 보도주신 내용을 보면 권인승의 성범, 부천서 성범이라고 아예 성고문이라는 얘기 쓰지 못하겠고 성모욕 사건이라고 제목했어요. 그리고 독재자들이 취재는 못하게 하고 공안장 말하자면 경찰의 발표 내용만을 그대로 검찰의 발표 내용만 그대로 써버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운동권 학생은 성을 혁명 도구화 한다 라는 걸 제목에 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운동세력을 완전히 좌경으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경향이 있는데 여하간 그 성범 사건 이후에 계속 정권이 무너진 소리가 나오시 박종철 사건 그 뒤에 철탕에 가서 쓰러진 이한영이었어요. 요랑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보도신 사건도 전반적으로 하다는 게 박종철 사건이나 아니면 이한영 사건처럼 폭발효과가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전두환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보도유신 사건이 나온 뒤에 단순히 국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 같은 신문에서도 보도유신 내용이
그대로 연계가 됐어요. 말하자면 가장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한글 신문, 교포들이 발행한 신문이 있어요. 교포들이 발행한 신문에는 그게 그대로 연계가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 미국 저널리즘 보호위원회 같은 민간기구는 물론이고, 그리고 미국에 내에서 저로 기인드가 있거든요. 뉴스페이퍼 기인드, 조합이죠. 그쪽에서도 설명을 했고, 엠니스트에서도 설명을 했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그리고 항의 사안을 전면에 조명하고 당시에 법무장관에게 계속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인석 의원 성범 사건은 성범죄 주체가 그 경찰이었는데, 그렇죠. 되레 이 운동권이 성을 혁명 도구했다고. 네. 뭐 그건 호도도 아니고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이 보도지침 사건으로 김 사장은 이제 보안법 등 위반이면 기소가 됐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돼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 갈 때 말하자면 그 사건이 9월달 8월 말 9월달에 우리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제가 연행될 당시에 한 12월 중순경이거든요.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서 나가는데 집 바로 앞에서 찜차가 와가지고 딱 양쪽 손을 잡고 찜차 안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머리에다가 옷을 뒤집어 씌운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끌고 갔는데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죠. 나중에 기차 소리가 들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남영동 그 들어가자마자 다 한 얘기죠. 차례 때리기도 하고, 이상한 자세로 앉으라고 하기도 하고, 잠도 안 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취조 수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취조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과정이 저쪽에 욕조가 하나 있고, 욕조가 하나 있고, 그 백열전구가 가운데 딱, 또 그 다음에 책상, 남쪽 탁자에다가 의자가 하나 있어요. 네. 의자는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의자고, 나무 탁자도 실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딱 앉으면 여기가 바로 이재훈이가 수사를 받고 받은 장소다. 이재훈이는 마실 얘기지만 남민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거기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사형을 당한 사람이 이재훈 씨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좀 알죠. 당시만 알았습니다. 그 이재훈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도에도 모르게 죽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부중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살아나기가 네가 그대로 다시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말하자면 여기서 어디 바닷가에다가 버린다든지, 바닷가에다가 돌에 묶고 가서 버린다든지, 하천에다가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그때는 누구도 쥐도해도 모를 거다라는 식으로 가보입니다. 그 욕조는 그냥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기 말하자면 박종조 사건 욕조가 박종조 사건이 있으면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도 민주화도 기억 많이 있지만 거기 가보면은 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을 안 재워요. 절대로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물론 가족들한테 연락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족들한테 연락이 되는 거는 신문사죠. 그래서 기자니까
연애는 물론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잤다는 게 이제 잠에 빠져들면 뭐 이렇게 구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잠을 안 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앞에서 깨우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수사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경찰들이 와서 모셔서 가요. 모셔서 가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문을 당하셨는데 고문 후유증도 좀 겪으셨나요? 글쎄, 고문 후유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밤에 자다가도 언더도 깨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다 아는 얘기지만 학생운동을 하는 게 뭐라느냐, 끌려가면 맞아요. 맞는 거는 뭐 다반사가 있으니까. 맞는 것도 소위 말해서 무슨 강목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강이 사이에서 쪼은다든지 아니면 혁대를 펴가지고 그걸로 때린다든지 다반사니까 그걸 구태에 우리가 고문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도친 사건, 이 사건 후 그 사건이 김 대장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건 뭐 이전에도 언론적이나 그쪽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제 언론 운동이랄까 언론 개혁 운동에 뛰어들었고 온통 관심사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언론 통제 또는 언론 통제를 상황을 알리거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내는 연구 작업을 했는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한국의 언론 통제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언론 개혁 운동에 있었던 거죠. 언론 개혁 운동이라는 신문사의 복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난 뒤에 언론 개혁 운동을 나섰죠. 소위 말해서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했었죠. 그 당시에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 시민사회단체 거의 망나들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연대단체였어요. 거기서 언론개혁 운동을 나섰고 그리고 언론 개혁 운동을 하면서 선거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신문법 제정한다든지 방송법 개정한다든지 몇 가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나지는 않았죠. 그게 또 그대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불복진 현대사를 영화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 1987, 서울의 봄이 이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학습 효과 덕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 근데 서울의 봄도 그렇고 또 1987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몇 가지 영화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실이겠죠. 근데 실제로 현대사에서 서울의 봄이나 아니면 유월항쟁이나 촛불항쟁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배워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전체 내용 소설들이 알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내용들을 깊숙이 들어보면 많이 알려지고 보도지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영화로 하나 만들어보자는 그런 제안이 연극은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영화화 하자라는 이야기 있었고 네. 연극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벌써 5회 해가지고 6번째 시즌 네. 6년에 걸쳐서 그게 지금 연극이 나와 있는데 보면 연극을 보면서 많은 대학생 젊은 관객들이 아시아 보도의 진학이 어떤 것이었던지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윤석열 비상경화에서도 그 젊은 여성 거래라고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응원봉을 들었죠? 응원봉을 듣고 개혁을 막아낸 네. 그러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여러 단체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시대에는 연합뉴스를 감독한 뉴스민 진흥회 이사장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윤석열의 언론 통제 내지는 언론 탄압 어떻게 보고하십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언론 통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나 전두환하고 떠오르는데 박정희나 전두환의 언론 통제는 일반 언론 학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언론사를 아예 통폐합했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물론 통폐합을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언론인들을 강제 해직을 시켰죠. 예.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한 박정희 정권 때 언론사, 신문사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는 언론이 강제 해직을 통해 가지고 언론인 해직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동아투기, 우천투기 해가지고 동아일보 광고 사건을 통해서 한 300여 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을 해고를 했죠. 그런 전통이랄까 그대로 이어가는 전통에서 거의 한 1000명에 이르는 언론인을 강제 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사 통폐합을 했는데 당시에 TBC는 없애버리고 KBS 통합을 했고 그렇죠. 신문사의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는 석간상계가 조간상계에서 아예 통폐합을 했고 그 집안에서는 일도 일사원칙을 해가지고 오늘 언론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눈에 띄는 포괄적인 행태를 이명박 윤석열 그래까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도 아주 노골적인 노력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게 기자들을 기소한다, 구속한다. 예를 들면 유사파의 신학님 기자가 구속돼가지고 정말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이나 공영기관들,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위원회 그런 쪽으로 자기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해고시키거나 강제로 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 사람들의 상도나 판결을 취하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죄로 받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 공공기관들, 공공언론 관련 기관들이나 아니면 공영방송 사장들을 억지로 쫓아냈고 또 YTN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민영화시켰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송국의 심의위원회나 여론을 조작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 전 윤석열이 앞서서 했지만 그거 유튜브를 그렇게 시청을 자주 해가지고 그거 유튜브로 어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신봉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거는 개혁을 통해가지고 아예 언론을 자기 성하기에 중요한 예를 들면 전두환식 언론 통제를 그대로 달성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뭐 중요 언론사들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을
반전하고 단순하고 네. 아니 언론 기능을 못하게 한다. 거기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수고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한다면 그러한 시도까지 있는데 그러한 시도는 물거품으로 끝났지만 그 전에 그 과거 정도는 박스말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그 내란이 성공했다면은 통폐합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었겠죠. 있었죠. 네. 통계뿐이 아니고 많은 비판적인 대학은 쫓겨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지도자도 모르게 수고 대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한 적어놓은 사건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강제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이런 일도 벌어졌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대신에 극우 유튜버들을 또 많이 적재를 기용해가지고 대통령실의 홍보 요원이나 홍보 도구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말이죠. 이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을 뭐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언론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의 경우는 글쎄 요즘은 언론의 4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언론이 그 가해를 혜택을 하고 진영 논의로 부장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경우에도 많이 친정부 자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그러한 환경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이뤄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들의 경우에는 영향력은 또 하나 영향력은 신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진영 논리에 충실한 유튜브의 영향력이 되게 커졌죠. 그 유튜브 영향이 크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애호가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많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나가서 인터뷰한 적이 많아요. 그렇죠. 예. 자, 소위 말해서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흔히 진보 성향의 유튜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쪽에 나가서 인터뷰를 직접 해가지고 많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거시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다. 신뢰도가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살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달해주는, 가공해주는 그런 뉴스보다는 아니 날 것 그대로의 뉴스를 sam아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보면 아니 날 것 그대로니까 많이 나와요. 네. 자,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언론 개혁 필요하다고 보실 텐데 지금 이제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를 주지 않습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 개혁 운동을 다시 1997년 언론 개혁 12년입니다. 지금도 언론 개혁 10년 남아있지만 언론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언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신문법을 만들었고요. 아니 방송법을 개정한다고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한 과제도 남아있고 또 하나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하는 진보적 사회가 함되고 이 도입 같은 것들로 그 당시에도 아마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그 당시에 언론사 상대로 재판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언론의 피해를 주고 언론 탄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 소송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걸 빨리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미디어 교육에 관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 도입이 다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행된 경우도 조금 있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또 어떻게 통제하기보다 어떻게 규제를 하고 싶나 해야 되고 아주 유튜브 규제의 문제가 바로 진보적 선배제하고 역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그 도입한 거를 제대로 잘 지키는 건데 그걸 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악용한 세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또다시 물어버리다가 오히려 자기들을 자기들 묶어놓는 족쇄가 돼가는 겁니다. 예, 진보적 선배 같은 경우 그걸 악용하면은 일반 이 평범하나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공정한 보도를 하는 신문도 상당히 위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 공영방송, 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의 환상요원이나 방송요원이나 사장 추천 방식을 바꾼다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되어 갈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나는 그 필요 조건을 같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내부,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의 그 힘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론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는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또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기자가 뭐 기레기, 심지어 기덕이라는 멸치로 불리는 있지 않습니까?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후배 언론들에게 선배 언론으로서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기자들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지사적 언론만이랄까 지사적 기질을 가지고 많았어요. 과거에 존경하는 선배 언론인들 많은 분들이 현대사 쪽을 깊이 탐구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독립운동 역할도 많이 했고 하니까 지사적인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 지사적인 언론은 하나의 셀러리맨이 나왔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물론 그 셀러리맨 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자로서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명감을 조금 더 부추기는, 심어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너무 진영론이 기자들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지사적인 역할을 하라 그렇게 가능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기자로서의 직업의식, 직업윤리 그런 것들을 바꿔서 시작된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요새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무조건 기사를 생산해내는 그런 하나 기계나 도구처럼 생산되어 있는데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기사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기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 또는 이 내가 쓴 기사가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아주 약간의 시간만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어디 보면 재밌다고 하면 SNS에 쓴 기사 그대로 받아쓰기, 그리고 또 누가 정부나 아니면 당이나 그쪽에서 발표하는 기사를 요약해 주니까 그거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단순히 그러한 역할들이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과연 무엇인가 따져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필제의 질문, 오늘은 80년대 보도지침 사건의 주역 김주원 기자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